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잠깐 샛길로 빠져서 지역사회 간호의 개요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다시 성인간호학 비뇨기계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비뇨기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비뇨기계의 구조는 우선 신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신장은 복막강 후면에 위치한 두 개의 기관이라는 거고요. 요로계라는 건 그 신장을 포함한 요관, 방광, 요도의 4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신장도 2개, 요관도 2개, 방광은 당연히 1개, 요도도 1개인 거죠.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신장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신장에서 나오는 요관이 있고요. 이 요관은 신장에서 만든 소변을 어디로 이동시켜 준다고요? 이렇게 방광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럼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변이 저장돼 있다가 차게 되면 요 일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배출하게 되는 게 요도입니다. 여러분이 요관과 요도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돼요.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요관이 이동을 시킵니다. 방광에. 그리고 요도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도는 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도, 공기가 지나는 길, 그다음 식도, 음식물이 지나는 길, 요도, 소변이 지나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변이 나오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요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요관과 조금 차이를 둬서 마지막이 요도구나 라는 걸 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신장은 크게 피질과 수질로 구분되고요. 신장의 기능적 단위는 기능적, 그리고 기본적 단위, 하여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단위는 네프론, 실원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신원. 여러분 신경계 가면 또 배우시겠지만 신경계의 기능적 단위는 뉴런이에요. 뉴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걸 한글로 얘기하면 신경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뭔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프론, 뉴런, 신원, 신경원, 이렇게 공통점이 있으니까 외우기 쉬울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네프론은 약 1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요런 개수도 순서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신장의 기본 단위는 요렇게 하나가 네프론입니다. 모세혈관 덩어리가 뭉쳐져 있고, 그리고 그걸 싸고 있는 보호만 주머니가 있어요. 그 다음 가까운 근위세뇨관, 그리고 헬렌고리, 원위세뇨관, 그 다음 집합관. 이 녀석이 집합관이거든요. 여기 쭉 내려가는 요 가지 하나하나마다 다 네프론이 연결돼서 소변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깔때기라 그래서 집합관이라고 합니다. 이미 해부학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해부학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은 여과와 제흡수를 통해서 소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관이 소변을 방광으로 운반하고,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고, 요도로 배출이 되는 거죠. 이 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기능은 뭐냐? 당연히 소변을 형성하고 배설하는 게 비뇨기계의 기능이에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소변을 형성하고요. 그 과정에서 확산 등의 기전을 통해서 포도당, 아미노산, 전해질, 수분 등을 제흡수합니다. 이 녀석들은 대부분 우리 몸에 필요한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제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외에 불필요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칼륨도 있을 수 있고, 요소라든지 이런 노폐물이나 불필요한 애들은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이 기능을 누가 한다? 비뇨기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의 역할도 이 비뇨기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체액량과 전해질을 조절한다고 하는 거죠. 위에 설명드린 거의 연장인 거죠. 네프론에서 수분 희석과 농축 기전을 통해서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 염기 조절도 해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은 간략하게 드리긴 했었죠. 호흡기계와 신장이 우리 몸의 산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호흡기계와 신장이 혈액의 중탄산염과 이산화탄소 비율을 유지하면서 폐하, 산도를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중탄산염은 알칼리를 뜻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이게 많아지면 산성을 띠게 되는 거죠.
지난 영상에 간략하게 언급드렸고 나중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RAS라고 해서 R, A, A, S 라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걸 아시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신장의 사구체 근처에 뭐가 존재하냐면 한국어로는 방사구체 세포라고 하고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닙니다. 방사구체 세포, 영어로는 토리곁 세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세포가 있는데 이 녀석이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류량을 감지합니다. 혈류량 감지라고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혈압을 감지한다고도 해요. 혈압이 높으면 혈류량이 아무래도 좀 많이 유입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제대로 혈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혈류량 역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걸 감지해서 그 혈류량이 충분한 소변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 세포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레닌인 거예요. 레닌. 지금 여기 혈압조절 시스템에 처음 나온 이 레닌이 이 세포에서 분비하는 녀석입니다. 요걸 이해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은 여러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끔 출제될 수 있고 알고 계셔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간에서 안지오텐시노겐이란 녀석이 분비가 됩니다. 평상시에. 근데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 토리곁 세포에서 레닌을 방출한다 그랬잖아요. 이 레닌이 안지오텐시노겐을 변환시켜요. 뭘로? 안지오텐신 1으로요. 그리고 폐에서 분비되는 또 다른 효소가 이 안지오텐신 1을 2로 변환시키게 됩니다. 이 안지오텐신 2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혈관 수축을 시킵니다. 그럼 혈관 수축이 되면 혈압이 상승하겠죠. 네, 이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ADH, 여러분 배우셨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한글로는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또 얘의 분비를 많이 시키게 돼서 수분의 재흡수를 많이 시키게 하는 녀석이 안지오텐신 2입니다. 그리고 이 안지오텐신 2가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아드레날 글랜드, 여러분 부신 공부했던 기억 나시죠? 부신 피지를 자극해요. 자극하게 되면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냐? 알도스테론이 분비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호르몬 제가 알려드리면서 알도스테론 강조드렸었죠. 네, 이 알도스테론은 쉽게 설명드리면 나트륨을 많이 재흡수시키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나트륨이 재흡수가 많이 되게 되면 뭐가 같이 따라올까요? 수분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BP, 혈압이 상승하겠죠. 여러 기전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기전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적혈구 생산 기능이 있어요. 신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이 레닌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닌 말고도 적혈구 생성인자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두 가지는 레닌이랑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에리스로포이에틴은 적혈구 생성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산소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혹은 빈혈기가 있게 되면 이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수를 자극해서 골수를 자극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만들어진다? 네, 적혈구가 만들어진다. 이 기능을 하게 되는 게 에리스로포이에틴입니다. 레닌도 시험에 나왔었고 에리스로포이에틴도 시험에 둘 다 나오긴 했었어요.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다음 대사와 내분비 기능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음식이나 자외선을 통해서 얻은 비타민 D 대사를 도와서 혈중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에서 이 칼슘과 인의 재흡수를 촉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제가 호르몬에서 알려드리진 않았었는데 호르몬에 부갑상선 호르몬이 있었잖아요.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혈중 칼슘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혈중 칼슘을. 그게 이 세 가지 기능에 의해서 혈중 칼슘이 상승하는 거예요. 음식물에서 칼슘을 많이 흡수하게 하고 자외선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비타민 D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혈중 칼슘이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린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혈중 칼슘을 올리는 녀석이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있는데 그중 20%가 신장에서 분해하고 배설된다는 거고요. 대사산물의 배출 및 간과 함께 약물의 독성 이런 성분들을 배출하는 역할, 아까 설명드린 노폐물 배설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기능도 비뇨기계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비뇨기계 질환의 일반적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배뇨 양상의 변화예요. 요로계 감염이라든지 전립선 비대, 신부전증 이런 등의 질환으로 인해서 배뇨 빈도, 배설량, 배뇨 양상이 변화될 수 있고요. 요성분 역시 변화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원인이 된다는 거고요. 이 배뇨 양상의 변화 첫 번째로 배뇨장애를 살펴보면 배뇨장애의 첫 번째가 배뇨곤란이에요. 배뇨 시 통증이 있거나 배뇨하기 어려운 이 모든 경우를 총괄해서 배뇨곤란이라고 해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인 거고요. 빈뇨는 하루 배뇨 횟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배뇨 횟수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 배뇨 횟수보다 증가하는 경우를 보통 빈뇨라고 하고요. 소량의 소변을 자주 배뇨하는 경우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 역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빈뇨라고 합니다. 긴박뇨라고 하면 요일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를 긴박뇨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방광염이라든지 요도염,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 이런 긴박뇨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연뇨는 배뇨가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뇨의 시작이 어려워지면서 굉장히 늦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질환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 요도 압박, 요로 폐쇄. 그래서 요도가 좀 막혀 있는 경우에 이 지연뇨가 자주 일어날 수 있고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림으로 보시면 남성에만 이렇게 요도에 전립선이 있어요. 여성에서는 전립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전립선이고요. 이게 염증이 생긴 전립선이에요. 요도 근처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긴박뇨의 증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방광의 염증, 요도염, 전립선염 다 긴박뇨의 증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방광의 염증이 생기든 요도의 염증이 생기든 전립선의 염증이 생기든 이런 문제로 긴박뇨를 느끼게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염증의 경우에 이런 식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전립선이 보통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암을 의심할 수 있는데 종양의 일종이긴 하지만 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도의 길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야뇨는 밤 동안 2번 이상 배뇨하기 위해 깨는 경우를 얘기해요. 이뇨제 복용하는 경우 밤에도 소변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역시나 양성 전립선 비대증일 경우에 소변이 다 빠져나가지 못해서 계속 어느 정도 잔뇨가 있으면서 또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요. 그리고 요실금. 요실금은 불수의적으로 소변이 배출되는 경우를 총괄해서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원인은 방광요도 괄약근의 약화, 그리고 양성전립선 비대증에도 역시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뇨 양상의 변화가 소변량의 변화예요. 이 소변량의 기준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꼭 외워두시고요. 하루에 100cc 이하를 무뇨라고 하고요. 신부전이나 요로폐쇄의 경우에 소변이 안 만들어지거나 안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적은 양의 소변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루에 500cc 이하를 핍뇨라고 합니다. 보통 쇼크일 때 소변이 잘 생성되지 않으면서 핍뇨가 올 수 있고 신부전인 경우에도 소변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런 원인으로 핍뇨가 올 수 있습니다. 다뇨는 기준이 2000cc예요. 아까 정상이 1에서 2리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초과하게 되면 다뇨라고 합니다. 당뇨라든지 요봉증의 경우에 이 2000cc 이상의 소변이 나올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 당뇨의 3대 증상 중에 하나가 다뇨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암기하고 오셨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호르몬에서 요봉증도 알려드렸었어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을 때 이뇨를 막지 못해서 5리터 이상 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요봉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뇨가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배뇨 영상의 변화 세 번째는 소변 성분의 변화예요. 피가 섞여 있으면 혈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암이라든지 외상 등이 있을 때 혈뇨가 비칠 수 있고요. 녹뇨는 감염이 있을 때 당연히 농이 만들어지면서 소변에 섞여 나올 수 있고, 당이 섞여 나오는 당뇨는 당뇨병일 때가 가장 흔하겠죠. 그 외에도 고당질 시기를 했을 경우에도 당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앞전에 설명드린 내용이었잖아요. 당은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신장에서 재흡수를 합니다.
근데 고당질 시기로 너무 많은 당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흡수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초과한 양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소변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당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소변에 담백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신증후군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왔었기 때문에 암기를 요하고, 그 다음으로 비뇨기의 일반적 증상 두 번째는 통증과 방광의 불편감이에요. 여러 개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 신장이나 요관, 방광, 요도에서의 염증이 발생이 가장 주 원인이고요. 보통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위가 부어오르고 그러면서 통증을 동반할 수 있죠. 신장의 통증은 12번째 늑골하, 등 부위 혹은 옆구리 쪽 지속적이고 둔한 통증이 특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등 쪽이 아프냐고 하면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신장은 후복벽에 위치해요. 여러분 2D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어디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떠 있지 않고요. 이 등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등 근육에 바짝 붙어 있어서 후복벽에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등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12번째 늑골이잖아요. 그러니까 12번째 늑골 등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위치상 이 척추 바로 옆이다 보니까 등 부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도 통증이 방사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통증의 특징은 둔한 통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적 특징을 아시면 이런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겠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방광의 불편감은 방광이 과잉 팽창하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방광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배뇨하는 동안 요도 말단에서 자경감을 느끼게 되고요. 보통 여성의 경우와 이렇다는 거고,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요도에서 자결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요도 쪽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의 요도는 짧아요. 3에서 5cm 밖에 안 되고요. 남성의 요도는 길어요. 그래서 15에서 2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짧기 때문에 방광에 염증이 있으면 이 바로 옆이 근처기 때문에 말단 부위에서 자결감을 느낄 수 있고요. 남성은 길기 때문에 이 끝 말단까지 오지 않고 이 부위에서 자결감을 느끼는 거죠. 자결감은 화상 때 여러분이 이렇게 굉장히 따끔따끔거리는 느낌을 자결감이라고 합니다. 요도의 통증은 흔히 요도의 통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돼요. 보통 요도염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요도염일 때는 배뇨를 시작할 때 자결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방광염의 경우에는 배뇨 과정과 배뇨 후에 자결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요. 이런 통증과 불편감이 있다면 완화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투약할 수 있고, 비약물성 중제로 하복부에 온요법을 실시하게 되면 이런 불편감이라든지 통증이 조금은 경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수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